네,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석원 주식서비스 부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좀 어려울 때만 부문장님 모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연준의 긴축 이슈가 한창일 때 한번 모셨고 오늘은 전쟁 때문에 모셨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는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위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의 과거 사례들을 보면 네. 이 전쟁이 증시에 굉장히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보면 그때 이후에도 몇 건의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랬던 이유들은 결국은 이게 짧게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그게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렇게 뭐 더 갈 수는 있지만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딱 기선을 제압하고 이게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서방 국가들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측면에서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갈등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현재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과거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짧게 끝나면은 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든 아니든 간에 불확실성은 제거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당분간 이게 좀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뭐 푸틴 대통령이 지금 핵으로 또 위협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이나 이제 서로 간에 갈등은 대단히 심한 상황이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뭐 내일에 또 한편으로는 저기도 하잖아요. 그 회담도 진행하잖아요. 네. 당장 내일 뭐 핵이 떨어질 거라든지 아니면 당장 내일 뭐 회담에서 뭐 아무런 뭐 결과가 안 나올 거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단을 하긴 좀 어렵죠. 단지 이게 생각보다 확 한쪽에 앞서서 그냥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입장은 아닌 거구나. 이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시장은 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기 침체, 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분명한 건 그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압력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전쟁을 제외하고 봤을 때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거냐? 그러면 아니 뭐 경기가 이렇게 침체 국면도 아닌데 물가가 높고 경기는 침체 국면이 아닐 때 우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은 사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 자체도 문제지만 이 시기적으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워낙 그렇죠. 물가가 높고 긴축을 시행해야 되는데 물가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 전쟁의 양상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결국은 러시아가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배터리에 주요 사용되는 여러 가지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대량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우려로 남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사실 물가 때문에 경기가 침체는 아니지만 좀 서서히 둔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이 딱 터지면서 물가가 더 높아지면 이게 수요가 더 줄고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까지 이제 그러니까 양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장은 사실 뭐 제 전망을 말씀드린다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아주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 그런 리스크를 지금 당장 예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위험도가 좀 커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장기화될 우려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미국의 연준의 이제 긴축 정책이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더라도 이게 아주 작은 규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연준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전쟁이 난 시기가 그렇게 썩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원자재 가격 움직임이나 이 원자재를 무기화할 수 있는 배경이 결국은 러시아를 또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고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긴축이라는 거를 시작을 한 상황이고 사실은 긴축을 시작할 때는 경기가
막 확장되지 않고 조금 둔화되더라도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시기에 물가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거를 뭐 그냥 뭐 이 긴축을 중단한다 이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제 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조금 이 빅 스텝을 고려했다면 그 정도를 일단 베이비 스텝으로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자 정도로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시장에도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아마 요 며칠 주가 상승에는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만 사실은 아주 우리가 기대할 만큼 긴축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이런 양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전쟁의 어떤 피해가 물가 쪽에 집중돼 있다는 걸 분명히 고려해야 되겠죠. 네. 예, 자 시기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를 잡을 시기에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증시가 지난주에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향후 주목할 변수가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주목할 변수는 결국은 증시 입장으로 보면 전쟁이 얼마나 빨리 종결되고 그게 합의에 의한 거건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안 좋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 목표를 달성해서 이런 갈등들이 해소되는 것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진짜 초점을 맞추는 건 물가예요. 물가요? 결국은 지금 물가가 1분기 중에 대충 고점을 형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모델에 따라서도 한 뭐 2월 정도면은 대략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계속 이 유가가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게 뒤로 미뤄지겠죠.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 될수록 연준으로서는 경기를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물가를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긴축이 장기화될 수 있고 긴축이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안 그래도 지금 사실 경기가 그 완전히 확장 국면이라기보다는 확장 하에서도 약간은 둔화되는 국면인데 그걸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에 반영한 어떤 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물가를 잘 살펴봐야 되고 저희들은 요게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화에 들어서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있으니까 유가가 잘 오르지 않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1분 기준 고점을 형성하고 좀 늦더라도 우리가 4월 초 정도쯤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물가가 고점 형성하고 조금은 내려가기 시작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연준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좀 편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점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어려움을 겪어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가가 1분기 중에 고점을 형성하고 4월 정도에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반등 시점 언제로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네, 뭐 이 같은 얘기인데요. 결국은 물가가 고점을 형성했다는 게 가장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수고 그게 의미 있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제 반등을 시작할 시점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가 쭉 내려오면서 주가도 따라 내려온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는 작년 한 7월 고점으로 그랬고 유럽 같은 경우나 뭐 일본 같은 경우 보면 한 작년 10월, 11월 정도쯤 그랬어요. 그리고 꾸역꾸역 더 올라왔던 게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실제 경기가 나빠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표들이 계속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언제쯤 이게 돌아설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연말 정도면은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일반적인 어떤 경기 이 수축 국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그거보다 먼저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정도에 어느 시점인가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데 굳이 그거를 좀 따져본다면 3, 4월 정도쯤에 불안한 모습이 이제 이어가다가 연준의 통화 정책이 한번 확인되고 물가의 고점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변동성은 좀 있더라도 좀 반등하는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정말 대단히 지난번 고점까지 그렇게 가는 어떤 상승은 못 보이더라도 좀 의미 있는, 저희가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할 때는 15% 이상의 상승일 텐데 그 정도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긴 한데 아직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반등은 네. 준비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반등에 대비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요번 반등이 결국 나타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가 좀 안정되고 경기가 다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건데 네. 그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게 무엇부터 이제 회복될 거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에서 가장 지금 결국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소비재 쪽입니다. 그리고 소비재요? 예, 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그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그 수요, 특히 서비스업입니다. 소비재 중에서도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그 비중이 전체 소비 중에서 차지하는 게 거의 한 50-60% 됩니다. 예, 50%요? 그렇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나라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한 60%까지도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내구재라든지 비내구재 사는 것보다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라는 걸 관심을 둬야 되고 또 이번 과정에서 아마 낙폭 과대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금리 인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이 제가 보기엔 좋은 또 장기 투자 기회를 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의 그 과거 패턴이 소순환 경기 사이클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올해 한 3, 4월까지 저점 매수를 분할해서 하시면 그건 아주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리오프닝주 중에서 서비스업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낙폭과대 기술주 중에서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